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2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 심합니다. 그죠? 저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연합뉴스에서 주최하고 있는 연합클래스 첫 강의를 제가 스타트를 끊기 때문에 이 좋은 강의로 오신 분들한테 앞으로 투자하는데 참 어떤 인사이트와 그리고 투자의 어떤 기준, 어떤 지표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다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뭔지 그런 걸 갖다가 강의를 정해놓고 계속 지금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도 전무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러셨는데 이 강의 자료 만든다고요. 또 만들면 제가 또 이 2시간 강의이긴 한데 오신 분들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또 그런 좀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죠. 토요일은 북콘서트 준비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좀 이따가는 한국투자 가가지고 로보 어드바이저 퇴직연금에 적용할 수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미팅도 해야 되고 현대차증권하고도 목요일 미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일 중에 또 축구는 축구대로 또 빠지지 않고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 목요일 강의 자료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긴 할 건데 저희 인턴 직원들 보고도 다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2시간 임팩트 있게 좀 투자에 관한 부분, 투자의 본질에서 얘기했던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들, 실제로 실전에 이런 케이스가 뭐 이란 전쟁, 뭐 그리고 얼마 전에 하마스 전쟁도 있었고 트럼프의 관세도 있고 그랬을 때마다 우리 업계의 전문가분들도 보면 이게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인지 시클리컬 약세장인지 구조적 약세장인지 그런 걸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거는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건지 투자로 들어간 건지 투자로 들어갔다면 이 회사를 투자할 때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투자를 들어간 건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거 없이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매번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와 변동성에 마음 졸이면서 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갖다가 뭐 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이번 지금 이란 전쟁과 관련된 뭐 시장 전망, 3월 시장 전망과 운용 전략 이거랑은 좀 다르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할 때마다 이런 강의 할 때마다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먹지만 강의 수락을 하고 나면 그 강의 자료 만든다고 참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무님이 약간 힘이 없어 보이는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바로 알아채시는구나. 이렇게 또 힘들게 강의 자료 만들어 놓고 강의할 때는 또 2시간 신나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웜의 소통으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일정이 있어서 어제도 좀 일찍 올렸고요. 월요일마다 폭락하는 게 이제는 루틴이 되었네요. 떨어질 때마다 공포의 매수를 하는 용기는 전적으로 최슬리 인턴 덕분입니다. 하셨고요. 어제 장 끝나기 전에 올려
드렸죠. 장 끝나기 전에 올려주시다니 오늘은 살짝 마음이 심란하여 일찍 찾아왔습니다. 슬슬 겁이 나는 거 보니 조정이 끝나가나 봅니다. 하셨고요. 어려운 장에 애쓰십니다. 하셨고요. 전무님 축구장에서 활약하시는 모습 꼭 한 번은 보러 가고 싶어요. 대구 사는 70대 할머니랍니다. 자식으로도 효자시고 네. 뒤에 뭐 쭉 적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인턴 2년 넘으니 간이 커졌습니다. 무섭지 않게 사고 싶은 종목들 줍줍했습니다. 하셨고 인턴 2년 하셔서 그죠? 이제는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누구에게는 위기지만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는 1.5m, 2m의 파도가 위협으로 다가가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이 서퍼들한테는 그죠? 그만큼 더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죠. 이 파도 자연하고 산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강도 마찬가지고 방심하면 정말 큰 코 다치는 게 아니라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에 이 변동성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항상 마음은 제 마음도 늘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꽃들로 아름다운 봄 이것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즐겁지만은 않은 봄이네요. 꽃들로 아름다운 봄 이것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즐겁지만은 않은 봄이네요. 그리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한 주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소량으로 몇 개 담고 전무님이 현악 사중주 들어왔는데 전무님이 축구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정황 너무 웃겼습니다. 제가 뛰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되시죠? 이걸 또 이야기를 어제 거의 네, 요거 제가 뒤에 쭉 적어 놓으신 거 보고 앞으로 진짜 안 해야 되겠다. 네. 축구 얘기, 군대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주에 한 번씩 차트를 망가뜨려 주는 것 같네요. 오늘도 출첵. 시장의 변동성이 롤러코스터급이네요. 이럴 때는 시장을 뒤로하고 박스리와 슬기로운 기업 분석으로 펀더멘탈 공부를 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문기사도 이런저런 처음에는 이러한 관련된 기사를 좀 많이 따왔다가 뒤에 읽다 보니까 기업에 관한 기사가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런 관련된 기사 많이 지워버리고 기업 우리가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입견이 있다 했잖아요. 저 역시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가 움직임을 보고 그죠? 52주 신고가가 나거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리서치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그룹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런 주식도 좀 강해가지고 오늘 관련된 기사가 있길래 따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장에는 공부하는 게 남는 겁니다. 변동성에 마음 졸이는 것보다는 기업 공부하는 게 정말 남는 겁니다. 오늘은 바보 2반을 읽었습니다. 여러 번 봐도 새롭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하는 책. 누가 바보인지 역발상이 떠오르네요. 생뚱맞게 말이죠. 저는 못 읽어봤는데 당장 주문하겠습니다. 쿠팡으로 주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채슬리 취미가 되었어요. 마음은 얼음입니다. 누가 하셨고요.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데 마음은 얼음. 그러게. BTS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는 안 했다고 하네요. 요게 실제로 광화문에 가본 후배가 어제 전화 가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계속 무브 하는 바람에 움직이시라고 하는 바람에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만 맴돌다가
그래서 저 멀리 청계천까지 안으로 못 들어오고 외곽을 돈 사람들이 많았다 하고요. 오늘 기사에 제가 따오진 않았지만 이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률 1위 찍은 국가가 뭐 몇 개 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지난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없게끔 계속 뭐 거의 4명당 1명꼴로 경찰이 배치됐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사고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흥행에 실패했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기금 사모대출 중에서 부동산 빼고 핀테크에 대출해주는 펀드 규모는 1조 5천억 규모로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해주셔. 영상 시청 후에 기억에 남는 것들을 백지에 적어보는데 전무님이 네이마르 오버헤드 킥을 했었다는 내용만 기억이 나네요. 믿을 수 없음. 레프트 윙어신가요? 패스는 기가 막히게 해줬는데 마무리가 안 됐나 보네요. 오, 정 부장님이 레프트 윙어 이런 용어를 다 알고 계시네요. 그날은 제가 오른쪽 윙어로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해줬습니다. 제가 보통 윙백이나 윙어 포지션이 그렇거든요. 윙어는 레프트도 보고 라이트도 보고 다 봅니다. 윙백도 풀백도 레프트 윙백이나 라이트 윙백 다 봅니다. 존칭 안 틀렸습니다. 전 간 큰 개미라서요. 잘하셨습니다. 채슬리 홈페이지를 우찌 들어가는 걸까요? 아이고. 그 네이버에서 채슬리 투자자문 치시면 됩니다. 채슬리 투자자문.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게 나으니까요. 자, 네이버에서 딱 하셔가지고 채슬리 하면 바로 밑에 채슬리 투자자문 나옵니다. 그러면 채슬리 투자자문 뜨잖아요. 이걸 클릭하시면 채슬리 투자자문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워낙 요즘 사칭 이런 피해가 많으셔가지고 이 사칭에 조심하시라는 요 팝업이 뜹니다. 그걸 닫기 하시면 이렇게 채슬리 투자자문의 홈페이지가 나오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Trust is our DNA, Care is our spirit이 나옵니다. 그리고 채슬리라는 이름을 만든 이유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기 대응이죠. 코로나 위기 같은 블랙스완이 발생했을 때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채슬리 AI도 만들고 뭐 별걸 다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쭉 들어가 보시면 투자 정보의 투자 이름이 뭔지, 자문형 랩은 뭔지 클릭하시면 채슬리 자문형 랩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채슬리 랩을 판매하는 증권사는 어디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KB증권 클릭하면 KB증권 랩, 한투 클릭하면 한투 랩, 신한, DB, 유한타, IBK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23일 신한투자증권에 가보니 3천만 원 랩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오후 4시가 넘어서 못 넣고 돌아왔습니다 하셨군요. 가끔씩 유튜브에서 구독자나 조회수가 적은 영상 추천해 줄 때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영상이어서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씩 추천 영상 뜰 때 보면 그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그죠? 이런 걸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있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올해 초부터 오르락내리락 거기다 전쟁이 길어지니 불안하고 누굴 욕도 하고 난리인데 전문의 말씀 들으면 아무리 폭풍이 와도 편안함을 느끼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지는 않는데 차트 보고 사기에는 좀 코스피나 코스피 대형주들 차트가 후덜덜한데 분할 매수 계속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트가 20%, 펀더멘털이 80%입니다. 펀더멘털 분석을 하고 이 차트로 20%를 적용을 하는 건데 차트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80% 그냥 이 여러 가지 이 기술은 안 익히고 체력 훈련만 하는 느낌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체력 훈련이거든요. 축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등산이 됐든 내가 체력이 없어가지고 10분도 못 가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펀더멘탈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테크니컬 분석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계속 공부하셔야죠. 펀더멘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또는 반대로 이 차트가 유용한 게 차트가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회사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아니면 이 회사 뭔가 좀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게 얼굴 안색이나 관상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저 사람 안색이 좀 안 좋네. 네. 그런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황달이 끼고 얼굴이 까매지고 그러면 검사 받으러 가보면 되잖아요. 검사 받아봐서 내가 간이 안 좋은지 그런 것처럼 차트가 먼저냐 펀더멘탈이 먼저냐 근데 일단 누가 먼저냐 보다도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도 이번 강의에서 다룰 생각입니다. 채슬리 덕분에 제가 성장을 한 건지 아니면 짧은 기간에 오르락내리락을 하도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주말 밤을 보내면서 두렵기보다는 내 오늘 이럴 줄 알았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조금 뭔가를 담는 저를 보면 많이 크긴 컸네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락장에 남은 돈을 다 쏟아붓고 후회했을 텐데 이젠 현금을 어느 정도 남겨둘 줄 아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인턴 가입 반년도 안 되는 가운데 호불호를 겪으면서 많은 걸 배우는데 지금 변동장에서 필요한 현금 보유, 심리 등 앞으로의 30년, 40년 주식할 밑바탕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운동은 절대 건너뛰시면 안 돼요. 꾸준한 운동은 채슬리로 구성하는 주요 CEO 밸류 중 하나. 한번 탄력 잃으면 올리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으면 한번 손 놓았다가 그거 다시 되돌리려면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고맙습니다. 운동 계속 꾸준히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웜의 심박을 매일 듣고 있는데 바이탈송님이시군요. 오늘 드디어 KBS 성과보수형 랩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계속 귀차니즘과 망설임으로 실행을 못했는데 좀 더 빨리 결단하고 실행을 할 걸 그랬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는 게 다행이겠죠. 시장이 고점에서 좀 떨어져 출렁일 때 들어가는 것도 다행이겠죠 하셨고요. 네. 운칠기삼. 네. 운도 중요합니다. 시장이 돼야 그죠? 돈은 시장이 벌게 해주는데 그동안에는 강세장이 계속되었고 이번 변동성장이 2006년과 같은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V자로.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늦봄부터 한여름 네, 요때가 오히려 좀 수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전에 어스에서 와서 1등 매니저 따라하기. 그동안에 1기, 2기, 3기 너무 잘 했잖아요. 작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 올 1분기까지. 너무 참 그래도 시장이 잘 받쳐져 가지고 잘 됐는데, 이번엔 4기를 할 건지 말 건지 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에 보니까 이 재가입률이, 재구독률이 되게 높다 그러더라고요. 해보신 분들은 너무 이제 좋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제 마음은 항상 그래도 이번 분기에도 또 수익도 잘 내고 공부도 많이 하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는 거구나. 그 포트폴리오 MP 변경 때마다 그 변경 코멘트를 오후 3시에 딱딱 보내드리잖아요. 지금 이럴 때 이런 타이밍에서 이런 관점으로 MP를 변경하는구나. 그게 사실 제가 주니어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 가치를 아시다 보니까 저도 가입자 수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위태위태해 보이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나 했는데, 결과도 좋고 이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4월 3일 날 끝나잖아요. 4월 3일 날 끝나면 그 한 주 딱 쉬고 그 다음 4월 10 며칠부터 그냥 바로 하자고. 4월 13일부터 시작해서 7월 12일까지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4, 5, 6, 7월 초까지 진짜 핸디캡이 1번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이 1등 매니저 계속 따라 하신 분들이 3기 다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래도 이 중심, 그죠? 중심 역할로, 하나의 나침반 역할로 저희 일매 따라하기를 그동안에 봐오셨는데, 이게 없으면 오히려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좀 실수를 하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노파심에 그렇게 이번에도 4기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사 1임은 다들 3억이 기본인가요?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쉽게 허들이 좀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1임 맡기고 일부는 좀 하고 또 일부는 비상금으로 놔두고 하려면 3억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장님도 저도 못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1임하고 그 랩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3천만 원, 5천만 원, 아니면 IBK는 1,000만 원 이상도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만들어 놨고요. 1임하고 거의 운용하는 방식이 좀 비슷하고, 단지 랩은 좀 트레이딩이 좀 있다 했잖아요. 트레이딩이 좀 더 액티브하게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친구들 만나 맛있는 거 먹고 카페에서 수다 떨면서 친구 증권 계좌 터서 반도체 ETF 매수해줬습니다. 반도체 ETF는 사실 그냥 매달 적립하듯이 하면 되는데, 다운사이클 걸렸을 때 막 빠지면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분들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그냥 매달, 지금 몰빵이 아니라 워낙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떨어졌을 때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해보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무님 새 책을 예약 구매했습니다. 와, 조만간 받으면 잘 읽어보겠습니다. 미술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따돌림을 받고 자라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천재적인 재능도 바탕이 되었지만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할머니의 말도 영향력이 컸다고 합니다. 다빈치의 할머니는 살아있는 동안 늘 이 말을 해주었다고 하네요. 다빈치가 어떠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열정적 노력으로 극복할 것이다. 어떠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열정적 노력으로 극복할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믿기에 되도록이면 긍정의 말을 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찬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우리 마비님께서 또 참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뉴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뿐이겠습니까? 데카르트를 비롯해서 참 많은 천재들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따돌림을 받고 자라서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인생은 장대영보. 내 시작이 아무리 미천하고 험불하게 시작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가 뭔지, 재능이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 탤런트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 가꾸어줘야 되잖아요. 물도 제대로 주고 가꾸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누군가 나의 재능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참 행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빈치한테는 할머니가 계셨고 그런데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험피범피 꾼 영상 여기저기 공유하면서요. 변동성을 대비하자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요. 이 변동성에 차분하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승할 좋은 날들만 기대해야겠네요 하셨습니다. 한국경제의 꾼에 출연하면서 한 평 써달라고 그렇게 작가가 요청이 와서 제가 험피범피 21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험피범피장이기 때문에 전략이 달라야 된다고 그죠? 작년에는 바이앤홀드. 작년에 저도 중간중간에 이 변동성을 또 미리 대비한다고 현금화도 확 만들고 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작년은 그냥 바이앤홀드, 바이앤슬립 그죠? 장이 맞았다면 이번에는 지금 장은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이 역발상 매매. 역발상 매매. 왜냐하면 6천 넘어가고 이런 장은 아무래도 좀 비싸지는 주가가 비싸게 거래되는 주식들이 어느 정도 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험피범피 울퉁불퉁한 장에서는 내가 투자하는 주식은 어떤 주식인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트레이딩을 할 줄 모르는데 하시면 지난번 3월 초처럼 확 빠졌을 때 그럴 때 좋은 주식을 딱 낚아채면 되는 거죠.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전쟁 승자 따로 있다. 미국 이란 싸우는 동안 몰래 웃는 이들의 정체는 누군가? 세상에는 모든 게 명암이 있잖아요.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밝은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누가 웃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자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이 LNG 수출업
업체들이 최대 수혜자로 등극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란 전쟁에서 적어도 하나의 승자가 등장한다.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업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LNG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한국과 일본, 대만은 비싸고 운송거리가 먼 미국산 LNG는 대안으로 삼기 어려웠으나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다는 것인데,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단연간의 LNG 공급을 포함한 여러 신규 에너지 계약을 맺었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전했고요. 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대만 역시 미 텍사스에 본사를 둔 가스 수출업체 쉐니어와의 계약을 통해서 6월부터 미국산 LNG 수입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란이 카타르 최대 가스 생산 거점인 라판을 공격하면서 지난 19일 쉐니어와 또 다른 미국 대형 LNG 수출업체 벤처 글로벌의 주가는 급등을 했군요. 440억 달러, 약 65조 원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업체 글렌파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했다고 밝히기도 했답니다. 미국산 LNG가 아시아 지역에 도달하려면 중동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발판 삼은 이란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데다가 중국의 군사기지가 산재해 분쟁 가능성이 있는 이 남중국해를 지나지 않아도 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번 전쟁으로 트럼프가 이 난관에 빠졌다. 네,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 미국이 저렇게 큰 전쟁을 하는데 이 경제적인 계산까지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러우 전쟁 이후에 미국의 LNG 부분이 부각이 됐었는데, 결국 이번 전쟁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혜는 미국의 LNG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보게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번에 봉쇄를 한다,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겠다, 이런 혁명군의 그런 발표가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좀 더 해줘, 그죠? 그래 좀 더 공포감을 조성해줘. 그래서 이 지역이 항상 이 호르무즈 해협이 항상 이런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한 미국산 LNG 쓸 수 있게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기사를 읽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 양도세 아끼려면 5월까진 파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테크를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재테크에 요렇게 하는 거구나,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고 재테크의 중수 이상이 됐다라고 싶을 때부터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세테크입니다. 세테크. 자, 그런 차원에서 이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을 살 경우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리아라고 했습니다. 제가 리아 개설이 23일부터 가능해졌네요. 어제부터군요. 리아를 개설할 경우 해외 주식 매도에 따른 이 22%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하지만 매도 시기와 매도 후 추가 투자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계좌 개설은 각 증권사 모바일 MTS 아니면 PC에서 하는 HTS에서 가능하며 영업장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납입일은 계좌 개설 후 해외 주식을 입고한 뒤에 이 계좌 개설하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을 입고한 뒤 해외 주식 매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기준일입니다. 계좌 개설은 여러 증권사에서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납입 한도는 모든 계좌를 통틀어서 5천만 원입니다.
내가 5억 원어치 주식, 미국 주식 팔아놓고 이 왜 세금이 날라오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개 증권사 계좌에 각각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양도 차익은 크고 향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종목을 리아로 입고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이 아니라 내가 5천만 원까지 팔아야 되는데 100만 원 샀는데 5천이 됐다. 그런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4,900만 원 샀는데 지금 5천만 원 돼서 100만 원 정도 수익 나고 있는 계좌를 주식을 팔면 안 됩니다. 자, 리아의 혜택은 작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리아에 입고해서 매도한 뒤에 해당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일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양도세 혜택은 매도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매도 결제일이 5월 31일 이전이면 양도세가 100% 다 감면되지만 6월 1일부터 7월 30일 요 2달 동안에는 80%만 감면되고요. 이보다 늦은 8월 1일에서 12월 31일 매도하면 50%밖에 감면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만약 해외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늦어도 5월 말까지 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 리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개별 주식만 사야 하나? 라는 질문입니다. 국내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형 펀드와 상장지수 ETF 해도 됩니다. 예탁금도 가능한데 다만 국내 주식 혼합형 펀드나 국내 채권형 펀드, 파킹형 ETF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되군요. 그래요? 리아 계좌에서 그 미국 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ETF를 사셔야 됩니다. 자, 리아에서 국내 주식을 샀다가 다른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도 되나?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 등으로의 교체 매매는 상관없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이후 1년 동안 인출만 하지 않으면 된답니다.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은 부분을 다시 신고하고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리아 계좌로 5천만 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옮겨서 매도하고 나면 아무튼 1년 동안은 빼면 안 됩니다. 일부 주식의 납입 내역이 1년이 지나더라도 최종적으로 입고한 주식이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 해지로 판단해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미국 주식 계좌에서 옮겨온 그 입고한 날짜, 그 납입일부터 딱 1년 요걸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2007년 5월 양도세 신고 시점 이전에는 인출 사실이 없으나 2026년 하반기에 납입한 금액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1년이 지난 뒤에 주식을 현금화 시켜야 할 일이 있다면 입고를 최대한 빨리 여러 종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리아에서 해외 주식을 팔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사도 되나? 매달 50만 원씩 연금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매수하는데 세제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건가? 라는 질문에는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 매수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매수 금액만큼 양도세 공제 금액이 조정돼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그래요? 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수한 해외 주식, 해외 상장 ETF,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해외 주식형 펀드까지 모두 해당되는군요. 자, 계좌는 개인연금 계좌나 IRP, ISA, 퇴직연금 DC 계좌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아에서 해외 주식 팔고 다른 계좌에서 그만큼 그냥 사놓으면 되지 않나 생각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군요. 자, 이 때문에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의 해외 주식형 ETF를 매수한다면 양도 차익 5천만 원에서 이 600만 원을 샀기 때문에 600만 원만큼 세금 감면 혜택 규모가
줄어든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게 또 큰 목적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팔아서 리아 계좌로 갖고 와서 국내 주식을 사는 건 괜찮은데 그만큼 내가 5천만 원어치 팔아놓고 다른 돈으로 5천만 원어치 미국 주식을 사면 결국은 그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그 효과가 없게 되는 거니까 이런 장치를 또 만들어 놨네요. 자, 매경 포럼 왜 AI 네이티브 코리아인가? 기술 없이 패권을 쥔 국가는 없다. 하지만 기술을 먼저 개발했다고 패권을 쥐는 건 아니다. 지난 1000년의 역사가 그랬는데 세상을 바꾼 인쇄술과 화약 기술을 유럽보다 수백 년 앞서 발명한 나라는 중국 송나라인데 그러나 그 기술을 패권의 도구로 승화시킨 건 유럽이었다. 그렇네요. 중국이 인쇄술을 유교 경전이나 정부 문서 같은 중앙 집권적 관료체제 유지 도구로 활용했다면 유럽은 도시를 중심으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았다. 도시를 중심으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 우리 채슬리를 중심으로 금융주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인쇄술이 상업 수학 그리고 복식 부기, 결제 시스템 같은 상거래 노하우를 대량 확산시켜서 상업혁명을 유도하게 됐군요. 세계적인 경제사학자 조엘 모키어 교수는 인쇄술이 지식 접근 비용을 낮춰서 유럽 계몽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그렇네요. 저희 채슬리가 금융 지식에 접근하는 이 비용을 낮춰줬죠. 매일 그냥 공짜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계몽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했다. 약간 그런 자부심을 저희가 가져도 되겠네요. 패권의 역사를 가른 것은 발명이 아니라 확산이다.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인벤션이 아니라 디퓨전이라는 거네요. 결국은 발명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걸 널리 사용케 해야 되는 거니까. 그 한글 창제에 나라 말씀이 서로 서맞지 아니할세 중기가 달라 그렇게 쭉 적혀 있는 데서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쓰게 만든 거, 그죠? 발명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디퓨전이 중요하네요. 최근 10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산업혁명을 이끈 전기기관과 전기는 유럽이 먼저이지만 패권은 신흥국 미국이 가져갔고 19세기 말 새롭게 등장한 전력도 분기점인데 1882년에 제정한 전등법에 발목이 잡혀서 영국은 전력기술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지는 못했고 당시 가스 등으로 도시 조명 시장을 장악한 기득권 세력의 미래 먹거리 투자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 사이 미국은 발빠르게 구축한 전력망을 토대로 전기를 조명을 넘어 산업의 동력원으로 끌어올렸고 전력에 맞춰서 공장 설비를 완전히 재설계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췄고요. 이게 포드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1920년대 미국의 총 요소 생산성 성장률은 연평균 2%로 역사상 최고의 혁신기를 보냈고요. 영국 패권기가 막을 내리고 명실상부한 미국의 패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980년대 일본의 패권 도전도 확산해서 실패했는데 반도체와 가전 같은 이 IT 분야에서 미국을 압도했지만 인터넷 기술이 등장하자 역전이 돼버렸고요. 미국처럼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서비스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이제 또 다른 첨단 기술이 세계 경제 패권을 뒤흔들고 있다. 국가자원 총동원 대결이 펼쳐지는 인공지능 분야인데
천년 전 화약과 인쇄술, 100년 전의 전기를 뛰어넘는다. 100년 전의 전기를 뛰어넘는다.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자본력과 최고급 인재를 쏟다 보니 미국과 중국 양강 대결 구도인데, 미국은 AI 기술 표준 확립을 통한 산업 패권 굳히기의 총력전이고, 중국도 전 국민을 AI로 무장시켜 산업 전반에 확대시킬 정책을 무서울 정도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000년간 전 세계 패권의 역사가 보내는 메시지는 일관적이다. 기술 발명 자체보다는 확산이다. 한국이 미중과 AI 막경쟁을 펼칠 수는 없다. 정부가 야심차게 펼치고 있는 AI 독자 모델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이 모국어처럼 AI를 잘 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정책이 더 시급하다. 아쉽게도 정부의 수많은 AI 대책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인다. 이미 중국은 발빠르게 전 국민의 AI 활용을 위한 정책까지 이달 초 발표했는데,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은 숨이 가쁠 정도다. 자, 매일경제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아 AI 네이티브 코리아를 주제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는 이유이군요. 자, 지난 5개월간 전 세계 수많은 전문가와 현장을 취재하면서 내린 결론 또한 개발보다는 확산이다. 패권 경쟁은 새로운 기술이 효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잘 흡수될 수 있게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다. 이미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 경험이 있다. 원천 기술도 없었던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기도 하다. 인류 역사를 바꿀 AI는 30년 만에 한국에 다시 찾아온 절호의 기회다. 송성훈 지식부장님이신데 정말 지식부장님이시군요. 다주택자와 인구 절벽. 제목부터 그죠? 인구 절벽이 오는데 집값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다주택자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 정부에서도 이 다주택자에 대한 지금 고강도 정책이 이제 나오는데, 이창모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어떤 내용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을 해석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주택시장의 특정 시점에 주택 재고량과 이를 소비하는 총가구 수처럼 저량, 스톡 지표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식인데, 그러나 이런 시각은 실제 거래와 주거 이동의 연결 구조, 주택시장의 이 동태적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과정을 담아내는 이 동태적 작동 원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즉, 내가 전셋집에서 나가 자가로 이주하려면 그 자가에 살던 사람이 팔고 나가야 하고, 내 전셋집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전세로 들어와야 되죠. 어느 한 단계의 거래가 끊기면 이어지는 주거 이동과 거래도 함께 차단되는 주택시장의 이 동태적 기제는 수요 공급의 유량, 플로우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네요. 동태적인 주택 수요를 분석할 경우에는 개별 주택의 공급 효과는 해당 주택이 신규 입주 물량인지, 기존의 재고주택인지, 그리고 또 자가인지 전월세 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는 해당 연도 100% 이주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그러니까 신규니까요. 기존 전월세 주택은 2년에 한 번 이사 나간다면 50%의 연간 수용 가능 비율을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가주택의 경우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다. 그러게요. 따라서 수용 가능 비율이 10%도 안 되는데, 즉 전월세 주택이 다주택자 보유주택의 매각 강요로 한 채의 자가로 전환된다면 향후 전월세 시장에서 일정 기간 5채 이상의 전월세 매물을 줄이고, 그로 인해 차단되는 주거 이동의 연쇄고리는 그 공급 감소 효과를 증폭시킨다. 그러네요.
결국 일정 기간 임차 가구가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주택을 찾기 힘들어 높은 전월세를 수용하게 된다. 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예 새로 아파트 단지 5천 가구를 새로 지었다 하면 5천 가구를 바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거고, 전세는 2년마다 바뀌니까 1년 단위로 따져보면 50%, 네,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수용 가능 비율을 배정할 수 있는데, 전체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 서울에 있는 집이 모두 다 자가주택으로만 된다면 보통 한 집에 이제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니까 10년 동안 아무도 안 나가면 새로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집이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느 도시든 도심의 임차 가구 비율이 높다. 소유의 조정이 아닌 임차로 주거 소비를 조정해야 하는 바쁜 청장년 가구들을 많이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뉴욕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인 뉴욕시 자가율은 33%군요. 서울시도 43%로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는 임차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이 정상이군요. 도심에서 제공되는 고용 접근성을 추구하며 거주해야 하는 이들은 가장 빈번한 주거 이동을 해야 하는 생애 주기 초중반의 가구들이다. 직장을 이유로, 결혼을 이유로 단기적인 주거 소비 조정이 필요한 이런 가구들에는 거래 비용이 큰 자가보다는 전월세 주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결국 도심의 전월세 주택은 여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우리가 비난하는 다주택자들의 몫이 크다. 이번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매각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며 적자는 도심의 전월세 주택이 자가주택으로 전환될 거고, 다만 그 전월세 주택을 매입하는 주체가 그 도심의 주거 입지가 필수적인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 청년 가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이 주택을 매입하는 주체가 도심 거주가 필수적이지 않은 투자적 매입자라면 생애 주기 동안 단기적으로 도심 거주가 필요한 청장년 가구들의 거주 입지가 더 외곽으로 밀려나서 더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허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대가로 육아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다주택자 보유주택의 매각을 강요하는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지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중지 및 대출 연장 제한 등의 정책은 전월세 시장의 유량인 매물 감소로 인한 전월세 급등을 초래해서 서민과 청장년의 주거 불안을 악화시킬 것이다.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주택시장의 모습은 한정된 주택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가 나눠 먹는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늘어나는 가구 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택 재고를 늘리는 과정에서 도심의 전월세 주택, 다주택자들의 목인도 함께 늘어나는 플러스 썸 게임이어야 한다. 저는 이런 개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읽어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저희 아들도 뉴욕에 있었지만 그 비싼 뉴욕 임대료를 내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지금 한창 취업을 하고 한창 일을 하는 20대 30대인 경우에는 자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가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내고 살아야 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 가구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군요. 대도시에는. 그런데 저는 뉴욕의 자가율이 33%라는 것도 이제 처음 봤는데, 우리는 모두가 내 집이 한 채씩, 서울에 있는 분들도 다 내 집이 다 한 채씩 있어야 되고, 이 자가율이 100%가 돼야 이상적인 거 아닌가,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그렇네요. 이 대도시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으려면 이게 자가율이 100%가 되면 안 되네요. 그래서 결국 도심에 이 전월세 주택을 이 청년들 20, 30대 이 지금 한창 일을 하는 뭐 청장년 일을 하는 분이 도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임대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임대 물량을 누가 공급하느냐? 그게 시장의 원리에 그냥 맡겨 놓으면 알아서 그죠? 알아서 이게 돈이 된다 생각하면 뭐 오피스텔을 짓든 뭘 빌라를 짓든 해가지고 이 다주택자들이 그 공급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다 그죠?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동안에 주택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걱정하는 게 만약에 도시에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 일하는 사람들로 다 채워지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는 나 일 안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 대출이 규제가 되면서 실제로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현금이 뭐 얼마 이상.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도시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 분들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사실 생산성이 좀 떨어지겠네요. 일을 하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께서도 직장하고 집은 가까워야 된다. 이 말씀을 늘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임대할 수 있는 집이 없어지면 자꾸만 이제 외곽에서 출퇴근해야 되고 그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육아하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그게 또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자, 현대차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체질 개선, 로보틱스 AI 수소 승부수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올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회사 전략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고 대미 수출 관세 인상과 5년째 이어진 러우 전쟁,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등으로 2026년 글로벌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현대차 그룹은 위기 돌파 해법으로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정의선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5년은 전례 없는 수준의 경영 환경 변화를 겪은 한 해라며 2026년은 우려하던 위기 요인이 현실로 다가오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성찰에서 비롯되는 체질 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현대차 그룹은 로보틱스, 자율주행, AI, 수소산업 등 미래 산업을 신산업을 본격 사업화 궤도에 올리고 있다. 여기서 체질 개선이라고 돼 있다 그죠? 세상이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구닥다리로 있다가는 언제든지 도태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로보틱스, 자율주행, AI, 수소산업 등으로 이렇게 미래 신사업을 본격 사업 궤도에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질 개선의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라스베가스에 열렸던 CES 2026에서 현대차가 처음 공개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은 피지컬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아틀라스가 56개의 자유도를 구현해서 대부분 관절에 완전 회전이 가능하며 360도 카메라로 전방위 인식이 가능하고 최대 40kg을 들어 올리고 촉각 센서를 장착한 손은 최고 2.3m 높이까지 작업할 수가 있고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에 이르는 환경에서 성능을 유지하며 방수 기능도 갖췄다고 합니다. 이래 로봇만 일하면 에어컨이 필요 없다 그죠?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 필요도 없네. 어떻게 보면 전력난을 해소하는데도 이 로봇이 상당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재 취급부터 정밀 조립까지 다양한 작업을 하루 만에 학습할 수 있고, 배터리가 부족하면 스스로 교체해서 작업을 이어간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랑 저 로봇들이 얼마나 이 전기 소모가 많겠습니까, 그죠? 한 2, 30분 하고 나면 배터리 아웃돼 가지고 로봇계가 다 잠을 자고 있다고 했었는데, 알아서 착착 이 배터리도 교체를 해 나간다면 그런 부분이, 교체하고 내 몸에서 빼낸 배터리를 다시 충전기에 꽂아놓고 또 막 이랬다가 배터리가 5% 남았습니다 하면 또 지가 가가지고 배터리 교체하고. 벌써 그 단계가 됐네요. 글로벌 IT 매체 CNET은 아틀라스는 CS2026에서 확인한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단연 최고였다고 평가했고, 베스트 오브 CS2026 최고 로봇상을 수여했네요. 자, 현대차 그룹은 연간 3만 대 규모 로봇 생산 시설을 구축해서 2028년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만 대. 2030년까지 복잡한 부품 조립 공정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거점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1월 AI 로보틱스 전문가 밀란 코박을 자문역으로 선임하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회이사로 임명을 했는데, 코박은 AI 및 엔지니어링 전략 자문과 산업 생태계 내에 로보틱스 적용 확대를 지원하고요. 또 정부 전북 특별자치도와 새만금 로봇 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완성품 공장과 파운드리, 부품 단지를 포함해서 연 3만 대 규모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위탁 생산과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게 되네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글로벌 전문가를 영입했는데, 현대차 기아 ABP 본부장과 포티투닷 대표로 합류한 박민우 사장은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인지기술 개발과 양산 체계 구축을 주도한 인물이고요. 현대차 그룹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플레오스와 엔드투엔드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인 아트리아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하반기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를 적용한 SDV 페이스카를 공개하고 양산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올해 말 라스베가스에서 레벨 4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를 예고했고요. 레벨 4인데 벌써 올해 말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모셔널의 운영 경험을 ABP 본부와 포티투닷 기술 고도화에 활용하고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 웨이모와 협업도 확대하는데,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며 일각에서는 5만 대 수준 도입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대차 그룹은 로보택시 파운드리와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축하게 되고요. 새만금에 1조 원을 또 투입해서 200메가와트 규모 수전해 플랜트를 2029년까지 구축을 하고요. 재생에너지 기반 청정 수소를 생산해서 트램과 버스 등 모빌리티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한답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1기가와트 규모 수전해 설비 확충도 추진하는데, 울산에는 수소 연료 전지 공장을 착공해서 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청주에서는 하루 2톤, 파주에서는 하루 500kg 규모 청정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 중이네요. AI 인프라도 강화하는데, 현대차 그룹이 5조 8천억을 투입해서 GPU 5만 장급의 연산 능력을 갖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조성한다고요? SDB와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 저장하는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현대차그룹은 미래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산업구조 전환을 선도하고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와. 자, 여기에 있어 현대모비스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로보틱스를 키운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전환 가속. 네, 전환입니다. 전환. 우리가 그 카드를 다시 섞는 걸 리셔플링이라고 하잖아요. 셔플링을 리셔플링 한다고. 이 경영학 용어에서는 이렇게 회사가 구조를 확 바꾸는 걸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벌써 3, 40년 전에 나왔던 용어이긴 한데 현대차 그룹이 정말 딱 읽어보면 리스트럭처링을 아주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핵심 부품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납점을 했고요. 차량용 반도체하고 로보틱스 핵심 부품입니다.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춰서 단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기술 표준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규석 사장은 주도적 혁신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모비스의 체질 개선을 이끌고 있는데 완성차가 제시하는 방향을 관성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비전과 기술 지향점을 바탕으로 시장과 고객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고요.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부품을 제작하던 과거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서 차량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장을 선도할 기술을 먼저 제안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기술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상용화 속도라고 강조했는데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또 적시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느냐라면서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양산성과 제조 노하우를 극대화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선정한 핵심 과정 중 하나는 차량용 반도체이고요. SDV 시대가 도래하면서 차량 내 제어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 설계 역량을 직접 확보해서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기술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인데 시스템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지금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자, 지난해 9월 민간 주도의 차량용 반도체 포럼인 ASK, 오토 세미콘 코리아를 개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가동했고요. 그동안 유럽과 북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이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현대모비스가 가치사설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핵심 축은 로보틱스인데 로봇의 핵심 부품인 이 액추에이터는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과 유사성이 높아서 모비스의 양산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히는데 로봇 제조 원가의 약 60%가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현대모비스는 기술 고도화와 조기 양산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전략적 협력을 맺고 이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고 CES에서 발표를 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독점 공급 계약은 현대모비스가 로봇 핵심 부품의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과 더불어 안정적인 글로벌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센서, 제어기, 배터리 등 로봇 내 다른 유관 부품으로도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모비스는 기존 자동차 부품 부문의 이 설계 역량과 대규모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 산업과 피지컬 AI 분야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데 핵심 부품의 내재화와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모빌리티 전문 기업으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기술 투자와 사업 다각화 전략은
실제 재무적 성과로도 연결되고 있고요. 모비스는 지난해 매출이 61조에 영업이익이 3조 3천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군요. 특히 글로벌 완성차 대상 핵심 부품 수주액이 목표치를 웃도는 9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면서 대경쟁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모비스는 이 같은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관세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 등 외부 변수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래서 이 신문을 통해서 이 기업의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모비스 하면 그냥 아까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현대 기아차가 앞에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주고 거기에 ASF 부품 파는 그런 회사로 인식을 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 그룹의 앞으로의 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이런 부분, 차량용 반도체 이런 거에 자율주행은 저기죠. 현대 오토넷인가요? 그쪽이고 차량용 반도체나 이 차세대 로봇 이쪽으로 사업을 리스트럭처링 하고 있네. 네, 오늘 모험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